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특정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75년의 시간을 대통령이라는 챕터로 나누어 오직 경제적 원인과 결과라는 냉정한 잣대로 복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75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존을 위한 기반 조성기. 제1대에서 3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전쟁 직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기반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장 결정적인 경제 업적은 단연 농지개혁입니다. 당시 소작농 체제를 철폐하고 경자유전,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했죠. 이는 국민 대다수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었고 훗날 이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며 산업화의 인적 자본을 만드는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그늘도 명확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미국의 무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원조 경제였습니다. 원조 물자인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했지만 이는 자생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었죠. 결국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경제는 즉시 위기에 빠졌고 원조 물자를 배분받기 위해 기업들이 정치권에 줄을 서는 정경유착의 뿌리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제4대 윤보선 정부는 짧은 과도기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들어선 내각 책임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만들고 국토건설본부를 세워 실업난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니 경제가 돌아갈 리 없었죠. 결국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보기도 전에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립니다. 제5대에서 9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록한 시기입니다. 핵심은 수출 주도 산업화였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가발과 신발을 팔던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 중화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쳤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기업이 따르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피땀이 더해져 연평균 10%라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합니다. 빈공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체급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성장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불균형 전략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재벌공화국이라는 단어 탄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수출 경쟁력 확보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정부가 은행에 돈줄을 쥐고 기업을 통제하는 관치금융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고질적인 병폐로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스쳐간 제10대 최규하 정부. 정치적 공백기에 2차 오일 쇼크까지 겹치며 1980년 한국 경제는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환율을 조정하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신군부의 등장으로 경제 정책은 힘을 잃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제11, 12대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겁니다.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두 자릿수였던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천운이 따랐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3저 호황이 찾아온 겁니다. 덕분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며 고성장과 저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역시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 하에 국제그룹 해체 등 정권 입맛대로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강압적인 산업 합리화 조치가 행해졌고 정경유착은 더욱 은밀하고 거대해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제13대 노태우 정부. 3저 호황의 끝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가 이때 만들어졌고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또한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죠. 하지만 민주화 욕구 분출과 함께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쳤고 사회 전반에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호황의 취기에 취해 다가올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14대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시작입니다. 문민정부는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경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은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며 세계화를 외치기도 했죠. 그러나 기초 체력 없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시장 개방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기업들은 빚을 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하면서 금융사들은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 기업들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결국 외환 관리 실패와 단기 부채 급증이 겹치면서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린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제15대 김대중 정부는 이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업 사업 분야를 맞교환하는 빅딜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미래 먹거리로 IT와 벤처 산업을 집중 육성해 IMF를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지나치게 풀면서 2003년 카드 대란이 발생했고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제는 딜레마로 요약됩니다. 경제의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를 타결해 경제 영토를 넓혔고 장기적인 R&D 투자를 늘려 주가 2000 시대를 여는 등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서울과 지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17대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났습니다. 기업가 출신답게 발빠른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 실패로 공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논란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대비 경제적 효용성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후 이어진 정부들도 각자의 과제를 안고 싸웠습니다. 제18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은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이었습니다. 기존의 제조 대기업 중심 성장판이 닫혀가던 시기, 정부는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며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제2의 벤처붐을 위한 불씨를 지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 정부가 표만 깎아먹는다며 미뤄왔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국가 재정 부담을 수백조 원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인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인 뚝심 있는 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운용에서는 빚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가동합니다. 대출 규제인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하며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 이로 인해 건설 경기는 반짝 살아났고 부동산 시장의 불씨도 되살아났지만 그 대가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제19대 문재인 정부. 이 시기는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역설적이었던 시기로 기록됩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적응 속도를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의도의 역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28번이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조였죠. 하지만 시장은 이를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와 맞물려 집값은 폭등했고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공포감, 즉 패닉 바잉이 2030 세대를 덮쳤습니다. 이는 자산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으며 근로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뼈아픈 실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능력만큼은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을 이뤄내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공장이 멈출 때 한국은 봉쇄 없이 공장을 돌린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덕분에 2020년, 2021년 경제 성장률을 선방하며 경제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나랏돈을 풀면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한 것은 다음 정부에게 무거운 이자 청구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경제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빠지고 민간이 뛴다. 즉 민간 주도 성장과 건전 재정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방만해진 나라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 규제를 풀어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잭팟을 터뜨렸고 지난 정부에서 고사위기에 처했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며 체코 원전 수주 등 굵직한 해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성적표는 복합위기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이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살인적인 물가는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기업 활력을 위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폈는데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자 세금이 거치지 않는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 재정의 역할이 마비되었습니다. 건전 재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라 불리는 R&D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계의 거센 반발과 미래 성장 동력 훼손이라는 논란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결국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고 가며 선방했지만 내수는 고물가와 세수 부족에 갇혀 임기 말까지 온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계 바늘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입니다. 앞선 정부들로부터 넘어온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인구 소멸이라는 무거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사회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출발선에 섰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실험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획기적인 도약판이 될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리스크로 돌아올지, 그 성적표는 아직 작성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교차하는 그 역사의 갈림길 위에 서서 미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경제 75년. 보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어느 한 영웅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도 어느 한 악당에 의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경제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연결된 이어달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뒤바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경제정책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와 같아서 앞선 정부가 뿌린 씨앗이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반대로 앞선 정부가 미룬 실패는 다음 정부의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제를 냉정하게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놓친 대통령의 경제 업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